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정점 고도 2,800km, 비행거리는 933km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소위 ICBM이라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군사적 위협은 매우 커졌으나 ICBM인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했고 533km 고도의 비행거리는 510km로 ICBM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고 북미 항공 우주사령부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ICBM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순간부터 그 개발은 시간 문제였죠. 이번 미사일이 설사 ICBM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머지않아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ICBM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야. ICBM이 설사 맞다 한들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맞다 한들 그럼 북한이 다음날 이후에 핵을 쏩니까? 그럼 그날이 북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전체 핵 보유량이 미군 핵 잠수함 한 대가 보유한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건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전략적 외교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 언론은 ICBM 맞는 것 같다며 이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만 정작 이런 전략적 외교적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미사일도 걱정이지만 이런 언론 환경도 그만큼 걱정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다 보니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군요. 힘내십시오. 컨디션이 아주. 예. 자, 첫 뉴스는 ICBM 되겠죠?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의 고도는 2,800km가 넘고 비행거리는 93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공위성과 기본 기술이 같기 때문에 물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핵탄두의 소형화함 이런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 그리고 사실 ICBM 기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 러시아가 50년대 말에 개발한 거예요. 60년 전 기술입니다, 사실. 예. 새롭거나, 깜짝 놀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우리의 그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가졌을 기술인 거죠. 예. 이런 의미겠죠. 우리 차지를 보장해라. 네, 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예. 대등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핵잠수함 한 대에 실린 핵무기가 북한 전체 보유량보다 많아요. 예. 그 게임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대등한 관계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징적인 건데, 상징적인 거라는 건 이제 전략적인 외교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막 무시하지 말고 대등하게 우리를 상대하라고. 그런 선언인 셈인데, 예,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 조만간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자, 다음 순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 양자회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 만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통 메모로 써놓고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다 못 썼어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뒤 말이 되는지. 뜬금없이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ICBM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했어야 할 말을 지금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들어.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비슷한 취지 이야기. 예. 네. 대충 퉁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자, G20 또 해외에 나가시네요. 예. 네, 4박 6일 일정이고요. 거의 곧바로이죠. 한국에는 언제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러니까 독일 연설, 그 독일 한 재단에서 그 연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거기 시진핑 주석도 독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재단이죠. 아마도 거기서 이제 뭐 과거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일종의 대북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일부 수정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CBM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예, 대응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바라보고 자꾸 거리가 얼마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다라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 전 비대위원은 출두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다 라면서 자료를 독촉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조 전 비대위원이 검찰에 적극 서명하라고 이유미 씨에게 충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전후 대화가 없이 이제 이 문구만 나와서, 근데 이제 전후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뭐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 자료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유미 씨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승리가 모든 것이다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공방이 지금 있겠습니다, 검찰. 네, 이제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 또 있나요? 네, 해당 사건 터진 지 오늘로써 열흘째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인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나왔죠. 이제 발언 타이밍은 사실상 늦었다고 보고 남은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물론 실제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계 은퇴에 준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반대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과도 하지만 방점은 본인이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전면에 서서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메시지가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이제 뭐 사과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김태일 위원장도 어제 신뢰 회복의 요체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당내 주장 요구보다는 한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다 하는 시점은 가야 나오겠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늦어졌는데요, 뭐.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자신의 의견을 넣을 틈이 없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제까지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업무수첩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한 겁니다. 안종범 수첩, 실록, 앞으로 역사에 길게 기록될 것이고, 아마도 한 세 세대,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두 세대 혹은 세 세대, 네 세대, 이 정도쯤 지나면, 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너무 과하고요. 하지만, 박물관에는 들어갈 정도의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물증이잖아요. 예, 말이 아니라. 사람도 가고 말도 가겠지만, 예, 계속 남는 물증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이, 재벌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재벌 오너가 대통령한테 말하는 걸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 말만 하면 민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청탁과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고받은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이 수첩에. 네,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2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 쓰여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21일자에는 삼성 이재용 싱가폴 글로벌 제약회사 세제 혜택, 리스트 달라, 환경 규제 많다, 삼성 LG 리스트 주면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 자료, 이런 대화들이 이제 말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다음에 그때 오갔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안정부 수석이 수첩으로 적었다. 예, 다시 적은 거죠. 이런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인데, 이 말씀 자료에 보면, 대기업, 재벌들의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뭐, 면세점이나, 뭐, 경영권 승계나 환경 규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반대편에 적혀 있는 건 K스포츠와 미르예요. 돈 얼마 냈나. 네, 어제 관련된 증언들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행정관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자료에 한쪽에는 기업들의 민원, 다른 한쪽에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돈을 얼마 냈냐. 이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청탁과 뇌물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 경제가 K스포츠하고 미릅니까?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작업하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하고요. 담당자들은 기업별 말씀 자료 작성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당연하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는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인데, 근데 이거 달랑 써놓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라는 얘기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너무 과도한 충성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기를 쓰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글쎄, 왜 이런 게 적혀 있냐 그래도, 글쎄, 그거는 안정범 수석이 기를 쓰고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예. 기를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충성심이 과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아니었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안 전 수석이 강한 톤으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거죠.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정원양을 했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말을 전해줘서 다른 건 하나도 적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한 말만 적힌 수첩이 수십 건이고, 예. 그 수첩으로 재판을 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은 요구를 대통령에게 한 겁니까? 예. 안정범 수석이 다이어리를 몇십 건을 적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들을 해석을 못했거나, 이제 검찰이 그 수첩을 봤다 하더라도 당장 기소된 사안에 관해서만, 그리고 워낙 짧게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안에 관해서만 엮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용 대충 다 봤는데요. 시사인이요? 예, 네. 저희 의입수에서 다 봤습니다. 보도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국내 정치 개입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예.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당장 기소된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만 지금 뽑아서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직 전혀 감도 못 잡았던 큰 사건들이 그 안에 여전히 숨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차근차근 해보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갈등 현안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같은 날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같이 생각해주고 행동을 취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전혀 발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당내 주류에게 홍준표 신임 대표의 영향이 안 서고 있다. 네.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한 거죠. 사실 대중적인 정무적 감각은 홍준표 대표가 탁월한 편이죠. 네,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부적절한 사람이란 걸 국민이 알면 됐다. 임명하는 건 정부 책임이고 판단은 국민 몫이다. 거기에 당력 쏟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한국당 스탠스, 이게 대중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은 사실 굉장히 일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막판에 표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전략으로는.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가 과연 여론과 부합하느냐. 예. 지지율이 다소 오른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과거 탄핵을 반대했던 15%를 재결집시키는 정도지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홍준표 대표는 한 것 같고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당을 이끌던 시기 동안 세웠던 전략적 목표, 예, 그 지지자를 결집하고 사실상 무조건 반대죠. 예. 그 전략을 끌어왔는데 지금은 원래 홍준표 대표는 당내 세력이 없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없다 보니 당 대표로서 과연 앞으로 영이 설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촌 조카 살인 사건 수사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 기록 100쪽이 넘는 것을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오촌 살인 청부 의혹이 없다고 단정을 했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단정을 할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예.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끝난 거거든요.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검찰까지 가지 않았고. 근데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보고 청부 의혹이 없는지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나 저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훨씬 길고 오래
많이 조사했어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부사수로 했죠. 예. 이 검찰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잠적했는데 검찰은 누구하고 말을 해보고 이걸 총무가 없다고 단정합니까?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준희 기자하고 이 사안을 벌써 연결돼 있어요? 네. 저희 PD가 연결돼 있다고 지금 막 사인을 그냥 주면 되지 뭐 난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 주준희 기자 연결돼 있는데 요 사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살해당한 박용철 씨 아들 박모 씨가 북부지검에 이제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통화 내역을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3, 4년 됐습니다.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네.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7개월 전인 2016년 12월 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7개월 전이네요. 그러면 당시 이게 북부지검이죠. 북부지검에서 유족에게 통화 내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안 준 겁니까? 수사기법 기밀 누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사기법이 누설된다는 거죠? 없지요. 항상 답이 짧아요. 불필요한 분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아마도 박근혜, 박지만, 정윤회 등 실세들이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예. 그런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 출세들 이름이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예. 분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 여하간, 유족이 행정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게 올해 1월 4일이고, 승소는 6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유족이 이 자료를 직접 받는 데까지 왜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죠? 재판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 유족한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도 담당 검사는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판 검사였던 김명옥 검사가 변호인한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 지워진 채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과 가족은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지워진 채로 제공이 됐어요? 어떤 부분?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화번호에 뒷자리가 다 지워져 있었고요. 이름도 다 지워져 있고요. 주소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왜 이렇게 가려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예, 통화 내역을 다 지우고 줬습니다. 네, 꼭 필요한 통화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통화 상대방의 뒷번호, 그리고 그 주소를 지운 채 줬다고요? 예. 네. 그럼 이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지우지 않은 버전을 달라고 공개를 소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게 맞나? 일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냥 가려서 줬어요. 자기네 멋대로. 지금껏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용철 씨가 직접 통화한 사람들이고, 그랬다는 건 박용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지원 사람들이 특히나. 네.
그러니까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네.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개된 자료, 뭐 중요한 정보들은 지워진 채로 왔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안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수사 기록과 박영철 씨의 뭐 마지막 행적이 일치한다, 안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워진 것만으로는 뭐 사건 관계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사고 당일날 밤에 10시 36분에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박용철 씨가 마지막 있었던 행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 단초 하나만 가지고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사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신당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박용철 씨가 갔다고 얘기했는데 신사동의 술집에 박용철 씨가 가지 않았던 게 이 통화 내역으로도 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박용철 씨가 마지막 갔던 술집에 대해서는 그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었어요. 그렇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술집 자체가 없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부실했는지 검찰이 왜 그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통화 내역조차 수사를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뭐 통화 내역도 수사를 안 했고 당시 CCTV도 확보를 안 했고 뭐 모든 사건이 나면 요즘은 CCTV 통화 내역부터 확보하는데 그게 제 1순위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술집 그 시점 그 술집 갔다 가는 술집은 경찰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 술집에 갔다고 주장했던 분은 라면을 먹다가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제 지금 몇 년째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 관계 있는 인물 중에 보도된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라면 먹다 죽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살인사건의, 오촌살인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또는 그렇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이 오촌살인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물로 꼽히는 정용희 씨라는 사람이 최근에 지난달에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미수. 동해안에 실종 신고가 돼서 동해안에서 차를 찾았는데 자살 미수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게 조금 석연찮습니다. 주변에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유서를 수차례 남기고 왔고 유서를 쓰긴 했는데 자기는 죽을 뜻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사라졌는데 조금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정 씨는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변에 계속 말해왔는데 요약하면 네. 그런데 자살 미수가 있었던 날 그때 남긴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살을 막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자살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던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때 남긴 문서는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네요. 아니요. 유서는 그 마지막 유서는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유서를 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약간 미심쩍은 행동을 계속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본인이 주변에는 자기는 안 죽는다, 절대 자살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자살 미수 네. 사건이 있긴 했으나 이게 네. 혹시 자살 당할까봐 하는 게 그렇죠.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예. 네, 수사 관계자도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 당할 것 같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군. 정경욱 씨는 그러면 지금 후속 취재가 됩니까? 네,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에 잠적해 있는데요. 어느 절 주변을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용희 씨가 조금 두려움에 떤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이분은, 박지만 씨한테 버림을 받았고, 정윤혜 씨는 친척형입니다. 친척한테 버림을 당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금,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정용희 씨는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사망한 박용철 씨에게 중국에 가서 신동욱 씨를 해치우라고 하는 박지만 씨의 지시를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네, 직접 오도한 사람이요. 네, 물론 신동욱 씨의 주장입니다. 정용희 씨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는데 항상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3부에 있었던 가장 인기 있는 코너였죠. 예, 그런데, 아니군요. 화요일 3부에 있었었군요. 예, 그런데 수요일 2부로 옮기게 된 시간입니다. 수요일 2부가 원래 이해훈, 의원의 나라걱정 시간이었는데, 요 시간이 탐난다고 호시탐탐 노리시다가 이해훈 의원이 당대표로 빠지시면서 이 시간대를 내놔라.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 시간대를 좋아하셨군요. 아니요, 제가 화요일 날 마치고 이제 바로 의원총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겹쳐가지고. 아, 그래서 항상 바쁘셨구나. 예.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이제 그냥 가야 된다고 막 그러셨군요. 아, 사건 사고가 제법 좀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일단 가장 최근인 홍준표 전 대표, 물론 예상하셨지만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죠. 이제 대표도 다시. 예. 한 번 대표를 하셨다가 이제 5년 만에 다시 대표가 됐는데 일단 축하든 뭐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예. 경남도지사를 또 지냈기 때문에 저하고도 각별한 관계가 없지 않고. 예. 여하튼 당의 또 대표로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매우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그런 당의 또 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뭐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어려운 짐을 맡은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뭐 꼭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축하드리고. 네. 또 잘 헤쳐나가시길 또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의 영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정부가 하는 일, 다 반대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그대로 가고 있거든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책을 보면은 최대한 이 차별화를 통해서 존재감을 보여주겠다는 것이고. 최대한의 태클, 예. 그 차별화를 여당과의 차별화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야당과의 어떤 차별화까지도 서슴지 않고 선택하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노선을 보여주겠다라는 게 일단은 원내 노선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그와는 좀 다르게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일단 말은 그것까지 했는데 행동은 아직 그까지 안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한 걸 보면 원내총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강경 노선으로 계속 가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 당대표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의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해왔어. 라고, 튕기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이 당이 지금 선거에 패배는 했지만은, 다음 목표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결기를 가지고서, 같이 움직여 나가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우택 원내대표도 홍 대표의 당선 일성, 당선되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원내 대표와 당 대표가 이렇게
큰 트러블 없이 예.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예.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어떤 돌발 변수가 숨어 있다라는 트러블이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건 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건 어차피 또 함께 일해왔던 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우택 원내대표가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본인의 존재감을 세우고 정치적으로 더 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방향이 됐든 간에 지금 우리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면은 자유한국당 자신이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보수의 본당으로 다시 일어서느냐, 예. 아니면 수구 잔당으로 몰락하느냐. 과거 자민련이 없어질 때부터도 보면은 그냥 한 번에 가거든요. 맞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한 번에 갑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번에 갑니다. 예. 예. 한 번에 뜨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근본적인 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그 내부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또 국민들에게도 보여줄 바가 많은데 아직도 예를 들면은 그쪽에 당원권은 정지됐다고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당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 당원이 현직 대통령에서 파면당하고 탄핵당하고 감옥까지 갔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한번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씻고 지금도 보면 일각에서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그러니까요. 탄핵당했다라고 예. 지금 감옥에서 빨리 꺼내야 예. 된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이 진짜 노선인지 국민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지 아닌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정립해가지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으로 새로 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수구 잔당으로 몰락의 길을 갖다가 그냥 마다않고 갈 것인지를 오히려 결정해야 될 때지 자기들끼리 뭐 다투고 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친박계라고 나는 친박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그 힘이 센 것 같습니다.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계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홍준표 지금 새 지도부가 아니고 예. 뭐 그 친박계를 등용하네 안 하느니 얘기하지만은 친박계는 그런데 지금 연연하는 게 아니라 사정당국 현 정권의 사정당국을 갖다가 이제 두려워하고 그쪽을 주로 쳐다보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더 강하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 우리 건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제스처일 것도 같고. 홍준표 전 대표가 아니라 자꾸 전 대표라고 하는 전 후보, 현 대표는 저희가 조만간 모시겠습니다, 직접. 국민의당 사태의 추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일단 1차 관문은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당이 스스로 조사한 바 내용 중에 좀 미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발표하기까지,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의 적극적인 권유 내지 또는 이제 인지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발표한 직후에 5월 9일 선거일 전까지, 즉, 발표할 때는 몰랐다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 제대로 알았다면 선거가 투표일 전에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당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전에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지금 5월 8일 날 알았을 수 있다. 이준서는 최고위원은 알았을 수 있다라는 또 정황도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뒷수습 과정에서 이걸 은폐 내지 덮으려고 어떤 시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텐데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단은 국민의당의 발표에 대해서도 여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믿고 싶어요. 공당이 그래도 큰 사고를 당하고 수습 차원에서 진상조사인 거라면은 믿는 게 저는 예의라고 생각되거든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치를 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믿어줘야죠. 근데 이제 믿는다 하더라도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자꾸 이제 단독 범행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단독 범행이면 국민의당은 면책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꾸 이제 아니 뭐 콜레라는 그 콜레라균은 이유미가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단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단독으로 만들었던 합작으로 만들었던 그 콜레라균을 갖다가 국민의당 분무기로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뿌린 쪽이 더 어찌 보면은 책임이 큰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 이유미 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 이 취업 청탁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했으면 누가 믿었겠어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자기 이름으로 국민의당이라는 공신력 있는 정당의 타이틀을 걸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믿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정원 댓글보다도 더 안 좋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국정원 댓글은 익명으로 다 한 댓글이잖아요. 예. 그 험담이나 욕설, 비방이 익명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국민의당이라는 시중의 브랜드로다가 이거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도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 나온 거하고 이름 처음 보는 이상한 조그만한 영세업체에서 나온 거하고는 그 소비자들에 대한 설득력이 다르잖아요. 피해 규모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당 이름으로 공개해서 영향을 미친 데 대한 그런 어떤 이 반성이나 사과나 이 대목이 잘 안 보이고 그냥 이거는 저 사람이 단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회사 같으면 전량 리콜 아니겠어요? 이거 리콜도 불가능한 제품인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이 국민의당이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워딩이 뭐냐면 국민의당이 본인들이 속았다 이런 식으로 워딩을 했지 않습니까? 이유미 씨가 자신들을 속였다. 이유미에게 당도 속았다. 저는 근데 이제 우리도 피해자라는 거죠. 이게 속았다는 거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거잖아요.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이 속은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 속사정이야 자기들끼리 얘기고 우리가 여름에 냉면집 주인이 예. 나는 대장균에게 속았다. 걔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 이제 많으면서도 나한테 많은 척 안 했다. 뭐. 그걸 이제 조사해가지고 많으면 팔지 말아야 될 책임이 냉면집 주인한테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균이 나를 속였다. 뭐 이렇게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대장균 단독 범행이다. 아니 초반에 홍준표 대표 얘기하실 때는 이게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그동안 많이 공격하셨으니까 살살 하실려나 보다 했더니 점점점 앞으로 기회가 많겠죠. 뭐. 기회가 많겠죠. 균이 나를 속였다. 아니 저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피해자고 국민들도 피해자라는 얘기잖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국민의당이 속인 거예요, 그냥. 이윤 씨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공당에서 네. 그런 제보를 갖다가 아무리 뭐 당직자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엄청난 그 사실을 갖다가 확인도 안 하고 바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는 그 점에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게 커야죠. 그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냉면집 주인이 정확한 비유 맞습니다. 냉면집 주인이 균이 나를 속였다고. 우리도 피해자라고. 네. 대장균은 말이 없다. 뭐 이런 거. 대장균은 말이 없다. 심상정 대표님도 그런 표현을 하긴 하셨어요. 국민의당 꼬리를 잘라도 너무 짧게 잘랐다. 심상정 대표님도 뭐랄까요. 노회찬 원내대표님이 하시는 비유를 보면서 항상 부러웠을 거예요. 갑자기 왜 주제가 또 이상한 데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주제를 다뤄보고 오늘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 ICBM,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논평하시겠습니까? 예, 뭐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핵 동결하면 대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제안을 하자마자 ICBM을 쏘음으로써 네.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네.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도 거꾸로 해석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북한이 이걸 쏜 건 뭔가면 대화와 협상을 압박했다. 누구에게? 미국과 한국에게. 네. 사실 이제 다만 대등한 상대로 우리를 대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죠. 네.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이건 아시아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쏜 거기 때문에 네.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 USA 예.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라. 예. 자꾸 이제 중국을 갖다 건드려가지고 뒤에서 쑤시지 말고 예. 또 한국만 가지고 대화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모든 어떤 무기에 대한 결정권이고. 통제권은 예.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과 같이 대화해야 된다는 거고 저는 북한의 행동은 규탄해야 마땅하지만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미국과 한국이 다 대화에 나서야지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까지 보면 과거에 클린턴 정부 때도
8년 임기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울브라이트를 갖다 평양에 보내는 타이밍 놓치는 그거를 대응이 두고두고 있었고. 다들 후회하죠. 후회했죠. 예. 부시도 보면은 부시 4년을 허망하게 보내고 강경책으로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략을 선회했지만은 너무 늦었고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 해가지고 전략적 인내가 가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전략적 인내인 거예요. 예. 그때 또 우리가 보수 정권이었기 때문에 뭘 할 수도 없었겠죠. 예, 그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되려면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트럼프 정부도 과거 미국 정부의 실패를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이런 ICBM이니 아니네, 맞네, 뭐 북한에서 미국까지 날아가네, 아니네 이런 얘기가 계속 집중해서 언론이 보도하는데 이걸 무기의 성능으로 볼 일이 아니고 무기의 성능으로 따지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은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의 몇만 배 아닙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건데. 몇만 배가 아니면 몇백만 배 되겠죠. 그러니까 무기의 성능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 북한의 의도를 해석하고 계속해서 이게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분석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무기로서만 자꾸 보도가 돼가지고요. 네. 저는 이 점과 관련해가지고 한국의 언론들이 자신들이 한 얘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을 지고 반성할 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그 문정인 특보가 예, 그러니까요. 미국 가서 핵 동결하면은 뭐 이 군사훈련을 줄이겠다고 하는 거 있죠. 예. 그 며칠 후에 보니까 미국 외교협회에서 공화당, 민주당이 합동으로 낸 전문가 보고서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주머니속에서 만지고 있는 카드인데 그러니까 그걸 말이죠. 갖다가 특보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옵션을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벌떼처럼 달라들었잖아요. 노회차 논의였습니다. 시간이 아쉽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의 뉴스 공장.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북한의 의도, 정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네, 미국에 계실 때 문정인 특보 발언 논란으로 크게 화제가 됐을 때 저희가 너무 짧게 연결해가지고, 네. 예, 예. 그때 너무 짧아서, 저도 네. 얘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오시면 뒷담화로 예.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예. 오늘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주장입니다. ICBM을 쏘아 올렸고,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북한이 했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은 러시아는 이게 ICBM이 아니라고 하고, 예. 일본은 결론을 못 냈는데, 현재 우리 당국은 이 발사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일단 한국하고 미국 당국은 일단 ICBM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발표한 대로 따르면, 정점고도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2,800km 이상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한 40분간 비행을 해서 한 900km 이상 날아간 건데, 이거를 일반적인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한 것, 표준 각도로, 고려한다면 한 7,8,000km 이상 날아가는 거로 보기 때문에,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일단 간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이게 정상적인 발사체가 아니라 아주 특수하게 고각으로 발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뭐 표준각으로 발사했을 때 얼마큼 갈지는 또 확인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ICBM의 성공적, 발사라는 측면에서는 한미 양국은 일단은,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고각이라고 하면, 예, 뭐 거의 수직으로 발사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주변에 인접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인접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고각 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당국은 이것이 ICBM이 아니냐 이렇게 뭐 잠정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예. 자, 근데 ICBM 기술 자체는 이미 60년 전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이 대단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어떻게 전략적으로 외교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북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ICBM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북한이 ICBM이라고 할 때는 발사체의 능력, 그다음에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다음에 대기권의 진입 능력, 그다음에 그렇죠. 대기권에서 다시
지상으로 떨어질 때 진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기술인데 이런 그 ICBM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ICBM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나라든 그 냉전 시대 때부터 서로들 갖고 있었던 기술이기 때문에 이 군사 기술적 측면보다는 ICBM이라는 것은 굉장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전략적 자산이라고 할 때에는 단순한 군사적 무기 이상의 안보적 그 측면, 그다음에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이게 몇 킬로미터로 날아갔다 이거보다는 북한이 왜 이런 전략 혹은 외교적 뭐랄까요 제스처를 취하느냐, 북한의 의도가 뭐냐. 물론 기술을 만방하게 정하고 자신들의 자신감 혹은 자존감을 내보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이 3일 전, 4일 전에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한미가 공동 보조로 북한을 압박할 것이 이제 틀림없는 상황에서 이 발사가 가지는 어떤 전략적 외교적 의도는 무엇일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그 전략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의 전략이라는 것은 핵이나 어떤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그 개발을 완료하지 않은 채, 물론 그 당시 북한이 아직 그런 이 기술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그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자체를 협상 전략으로 활용했다고 본다면, 김정은 시대의 외교 전략은 전략적 자산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핵보유국이나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한 전략적 자산을 보유한 상태로서 한국과 미국, 특히 미국과 대화에 나서겠다. 이게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한 기술을 보유할 건지 말 건지가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면 이제는 보유한 상태에서 서로 핵 군축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양국 간의 관계 정상화 문제를 동등한 입장, 최소한의 완벽하게 북한과 미국이 동등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입장에서 대화하겠다. 이게 김정은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까지 이제 대북 제재들, 그런 제재로 우리를 꺾을 수는 없고, 우리를 대등한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첫 번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실상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예. 그 오바마 정부 내내 사실은 전략적 인내라고 했지만 전략적 인내에서 그 제재만 있고 대화다운 대화가 없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최대한의 그 제재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아직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한국 정부,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지만 그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대화의 어떠한 구체적인 대화의 어떤 그 수단이랄까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것이 주무장관인 통일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대화 그 기존의 그 대북 정책, 즉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사회가 해왔던 제재나 압박 정책에서 별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한 어떤 의구심을 갖고, 이번 ICBM 개발을, 미사일 실험을 단행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 직접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사실상 대화도 하지 않고 특별한 액션을 전혀 취하지 않는 전략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대북 채널을 다시 열고 대화를 시작해야 하고 그 주도권은 남한이 가지겠다. 이거를, 우리와 미국이 합의를 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미사일 발사 때문에 남한이 주도권을 잃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어제 언론을 통해서는 제기가 됐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미 양국의 합의가 어떤 이러한 사건을 한 가지 사건, 물론 이게 단순하거나 아주 가벼운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렇게 합의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좀 더 최소한 한국에게 운전대를 맡겼고, 그다음에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것에 한미 양국이 합의했을 때에는 일정 기간 그러한 정책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겠죠. 다만 지금 문제는 그러한 아직 대화가 재개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북한이 장거리 로켓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와 어떤 조건이 매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지금 한국 정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런 지적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에게 왔던 대북 정책의 주도권이 금방 상실돼서 다시 미국이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한미 양국의 정상회담의 합의를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대북 채널의 주도권을 이제 남한이 계속 가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지금까지 드러난 그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전략이라는 건 압박도 하지만 대화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두 개를 병행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대화 재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혹은 북한이 남한의 대북 남한의 어떤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지 이런 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죠. 원래 네. 그 북한과의 대화의 그 축은 한 몇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 간의 인도적 또는 그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의 남북 간의 대화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채널은 북미 간에 있습니다. 북미 간의 그 소위 그 관계 정상화와 핵 미사일 문제를 포괄하는 대화 채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화 채널은 역시 그 남북 간에도 이 가능한 얘기인데 이거는 남북 간에 예를 들면 그 군사분 개선 내지는 군사분 개선의 긴장 완화하고 서해에서의 평화 문제 이런 그 군사적 의제가 있을 수 있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의제가 있다면 이제 다자간 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자회담 틀 안에서의 뭐 3자, 4자 내지는 육자회담을 포괄하는 이러한 형태의 대화의 틀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육자회담이 당장 가동되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북미 간의 대화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모멘텀을 연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분 개선 중심으로 또는 서해상에서의 긴장 완화와 인도적 사회적 문화 교류의 차원에서의 대화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대화 재개를 그 가능성을 모색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에게 그 육자회담 참여나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자산, 소위 얘기해서 핵과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대화에도 진정성을 갖고 좀 더 적극성을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가는 방안이 우리가 운전대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현실 가능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더 엄중해질수록 오히려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네. 이럴수록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하게는 판문점 채널부터 빨리 복원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회적 문화 경제 교류란 대화가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군사분 개선, 서해상을 포함한 군사분 개선의 긴장 완화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런 그 군사분 개선상의 남북 간 그 대화 채널, 그러니까 최소한의 연락망마저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화 채널, 그러니까 통신 수단부터 복구해서 그 물리적 충돌이라든지 또는 안정적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그런 대화가 저는 그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또 사회문화적 교류 차원에서도 좀 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 또는 국제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우려나 또는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인물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남북 간의 대화는 물론이고 북한의 인식을 북한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북한이 무슨 의도를 갖고 이러한 그 도발적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인적 교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 전직 장관이라든지 또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대화의 채널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북한 방문이라든지 제3국에서의 북한 인사들과의 그 만남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카드, 협상 카드나 또는 대화 전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정도일 줄 몰랐는데 남북 간 대화 채널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공식적인 교류 채널은 없지만 최소한 한 라인 정도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없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북한 어선이 표류해서 어민들이 떠내려오면 다시 그분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것도 다른 채널이 없으니까 그 판문점
혹은 뭐 휴전선 근처에서 그 마이크를 대고 대북 방송하는 마이크에 대고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대화하고 있다면서요? 휴대용 확성기 같은 걸 들고 예. 말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전화 채널 하나 없으니까 지금 예. 서로 마이크 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거죠. 원시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완전히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휴대전화로도 통신할 수 있는 시대인데 예.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확성기 들고 서로 얘기하고 받아 쓰고 또 전달하면 우리도 받아 적고 뭐 이런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불안정한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남북 간의 지금 군사적 긴장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세계 유례를 찾아볼 정도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 측이 최근에 했던 한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에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은 우리에게는 거의 재앙과 같은 것이고요. 특히 뉴욕타임즈에서 대북 정책에 그 현재로서는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매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의 제재도, 그다음에 대화도, 또 압박도, 중국의 동참도, 또 군사적 수단 이런 모든 한 5가지 수단을 검토해봤지만 그 어느 것도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지금 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5가지 모두가 효율적이지 않지만 5가지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더 이 상황 자체를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군사적 옵션이라든지 또는 제재와 압박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수단을 다 총동원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동안은 서로 아무런 대화 없이 예. 그냥 압박만 하고 있었고 정책이랄 게 없었죠. 그냥 압박만 하고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 그 대화 채널도 필요하고요. 요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중요한 합의는 어쨌든 우리 한국 정부의 주도성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합의해낸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과거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외교안보 정책은 그저 미국 따라가기밖에 없었죠. 네네. 미국의 코드를 맞추는 것. 근데 미국의 이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 한 측면도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워싱턴의 생각과 서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 정도 주도성을 갖고 워싱턴을 설득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의 입장, 우리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저는 한미동맹이 그런 차원에서 서로의 의견을 관리하고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현재로서는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그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한반도 상황이나 매우 위기이지만 거꾸로 이 상황이 새로운 지금까지 그냥 너무 북한의 상황을 단순하게 또는 정책의 순위를 뒤로 밀었던 미국이 보다 정책 순위 우선순위를 끌어들이면서 높이면서 대북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전략적 서구와 함께 적극성을 보인다면 의외로 저는 이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ICBM이든 아니든 미국이 아니라 우리 주도로 대화 채널을 열어야 한다. 예, 여기까지 오늘은 정리하고 다음 스튜디오에 모시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난리 있지 않습니까? 뒷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환상의 시사 아이돌 고깃빛깔 김호준. 뉴스공장에서 가장 별명이 많은 분입니다. 예. 악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한참 별명 가지고 얘기하느라고 내용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경우가 돼 있었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제가 그랬어요. 네. 내용이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제 잘못이 아니었죠.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각종 아이디어들을 다 토해내야 된다. 그 아이디어라는 게 결국 중손이 어쩌니 그런 그게 재밌으셨어요? 중소마왕. 네. 중소마왕 정도로 해놓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 뭡니까?
어제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재판이 있었는데 뭐 재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죠. 네. 그래서 특검에서 7시간 가량을 증인 신문을 했고 이어서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을 했는데 신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증인에 대해서 이틀 계속해서 할 정도로 그러기는 잘 안 하는데. 처음인 걸로 지금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는 처음인 걸로 그렇게 알려졌고요. 어제 뭐 법정이 그야말로 사우나가 됐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지금 417호 대법정 하나 있는 거는 이제 전 대통령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밀려서 소법정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소법정. 네. 네. 에어컨 능력에 대한 지적입니까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세간의 관심사 뭐 삼성 관계자들 취재진들 많이 몰려가지고 소법정이면 50명도 채 안 들어갈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만했죠. 중앙냉방이 제가 자주 앉아봐서 알죠. 근데도 앉아보고 작은데도 앉아보고. 저기 공장장에 앉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몰리진 않았잖아요. 무슨 소리 꽉꽉 찹니다. 항상. 그래요? 네. 자랑스러우세요? 아니면 기자들 잡혀가나 안 잡혀가나 모르고. 자, 예. 한 번도 잡혀간 적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종범실록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안종범 수척의 증거 능력을 가지고 다퉜다면서요. 63권에 이르는 그야말로 꼼꼼한 메모,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기록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더 나가서 본인이 정리한 내용까지 들어있는 수첩인데 거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중에 어제 집중적으로 이제 그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특검과 변호인단이 이제 그걸 가지고 집중 추궁을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첫 번째로 이거를 증거로 쓸 수 있느냐를 다투고 그 다음에 쓸 수 있다면 이게 과연 믿을만 하냐를 다투어야 되는데 일단 변호인단에서 이걸 아예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주장부터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 쪽에 변호사들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형사사건 전문가들이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최고의 변호사들도 구축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기발한 법논리나 혹은 빈틈이나 혹은 뭐 생각지 못했던 걸 잘 들고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언론 기사를 쭉 보다가 기사들 어디를 치고 들어왔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다 적었다라고 써가면서 그냥 딱 느끼기에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증거였구나. 네. 완벽한 증거네. 그렇죠. 발목이 잡혔네. 그게 완전히 반전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른바 전문 증거라고 하죠. 들은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들은 이야기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머리가 좋아요, 확실히. 확실히 저도 이거를 이거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게 법정에 근데 그 논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논리인 거죠. 전문 증거라는 게 이제 그런 얘기라는 게 그렇게 치고 나올 줄이야. 증인들이 누군가 출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도망갔습니다. 식당에서. 라고 이제 출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 밥값 안 내고 도망가면 사기죄거든요. 근데 그걸 그럼 양절 좋은 예네요. 예, 양절 당신이 밥이 아니라 고기 먹다가 도망간 걸로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고깃값 떼먹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증인으로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판사가 물어보는 거죠. 양절 당신이 봤습니까? 직접 봤어? 전에 들었어. 그러니까 제가 본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정모 PD랑 뭐 이모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전문이라는 건 전에 들었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 할 때 전문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법원에서 판사가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당신이 보지도 않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걸 봤다는 정모 PD랑 이모 작가를 불러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봤고 우리가 그거를 양지열 변호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야 비로소 김호준 공장장이 고깃값을 떼먹고 달아났다는 증언이 성립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은 증거로 채택 전문 증거 배제인가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아세요? 진짜. 제가 법조인이에요, 제가 거의. 왜냐하면 저도 전에 들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법정에 다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전에 들은 거는 법정률이 떨어져요. 원칙적으로 못 써요. 원칙적으로 못 쓰고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고수를 하면 그래? 그러면 안종범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걸 그대로 적었으면 박 전 대통령을 불러서 얘기했냐라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본인은 안 했다고 할 거라면 그러면 안 했다고. 이게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는 그렇게 치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저는 아니 당신도 그냥 들었을 뿐이잖아. 근데 상황 자체가 보통은 예. 이렇게 정말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 사람 말 못 믿겠습니다 라면서 따지는 건데, 네. 안종범 주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건의 당사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들이대면 안 된다고 보는 게 법 정신이 어긋난다고 저는 준법조인으로서 주장하는 것이 이건 보통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 또는 진짜 목격했어 안 했어를 따질 때지 지금은 사건의 목격이 아니고 사건의 당사자가 말해준 걸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전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도 이게 어쨌든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그렇겠죠.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 논리로는 그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아준다고 하면 이게 하여튼 근데 가끔은 법리라는 게 이론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실제 상황을 맞추다 보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에도 그 법이론이 들어맞아 드는 경우가 있는데 놓고 따지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근데 특검에서는 주장을 하기를 아니 얘기한 대로 안종범이라는 사람이 그냥 어디 가서 길 가다가 박 전 대통령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하네 하면서 적은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맞는 자기 얘기죠. 일하려고 열심히 받아 적은 건데 기록한 겁니다. 그걸 기록. 어떻게 그 전문 증거를 따지느냐라고 그렇죠.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이제 판사는 오늘 증인신문까지 해본 다음에 정한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물론 뭐 판사는 어디까지나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기 전까지는 중립적으로 그렇죠. 변호사의 법논리도 충분히 듣고 검사의 논리도 들어봐야 되죠. 근데 저는 이 경우에는 검사가 말하는 게 너무 상식적이고 이번에는 검찰 편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번에는 왜냐면은 저는 그렇죠, 사실은. 그 이상의 비유가 없다고 보는데 안종범 수석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쪽 걸어가고 대화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어. 옆에서 들었어. 공원에서 앉아. 그런 목격자인데 네. 직접 듣지는 못했고 들은 사람한테 들었어. 이럴 경우에야 전문을 들이대는 거지. 당사자가 말한 걸 기록은 기록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검찰은 주장하고 있어. 근데 이제 맞죠. 이게 만약에 증거로 못 쓰일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다 무너지죠. 아예 수첩은 다 빼고 이제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얘기는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정말 이재용 부회장은 석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되면요. 그러니까 이 뇌물죄로부터 벗어나면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벗어나고요. 사실은 무너지죠. 최순실도 벗어나는 겁니다. 국정농단이 없었던 거예요. 아니 있긴 있죠. 직권남용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이 5년 남죠. 이하에서 끝나겠죠. 자잘한 것들 남죠. 네, 집행유예로 나오죠. 그러면. 그렇죠. 최순실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탄핵을 왜 했어요? 왜 저한테 시위를 하세요? 갑자기 촛불을 들려고 그러시네요. 여기서. 아니 저는 최근에 삼성에서 낸 물론 변호인은 최선의 법 그러니까 뭐 변호인의 역할이니까. 그렇죠. 최대한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영리하게 해야 되죠. 이제 결국은 판사가 잘 판단해야 되는데 최근에 왜 말세탁 관련해 가지고 이거 말세탁이 이렇게 매매 계약 해지 처음 듣는 거예요. 매매 계약 해제는 저는 말 매매 계약 해제. 그것도 말 매매를 했는데 9개월 있다가 해제하는 건 처음 듣는 근데 그것도 계약서를 네. 해제 계약서만 냈어요. 원 계약서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럼 월 계약서에 원 계약서가 9개월 이후에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있거나 9개월 동안은 판매할 수 없다고 하거나 그래야 줄곧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말까지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말도 데리고 들어왔어요. 재구입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문제는 재구입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러면 삼성은 9개월 동안 줄곧 자기 것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쌀씨도 말은 팔아버렸어요. 이미 줄곧 자기 것이 아니었고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게 입증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고 제가 하려고 하는 말에 특검이 해야 되는 제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말의 핵심 뭐냐면 삼성의 이 변호인단이 참 열심히도 하고 새로운 논리도 많이 개발해내고 유능해요. 분명히 저도 변호사로서 인정을 해요. 이런 여기서 전문인 등장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정말 헛절 팍팍 치고 들어가는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본 논리로는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문제점일 수도 있어요. 뭘 파고들었냐면 안종범 주석이 워낙 박 전 대통령이 말을 빨리 하니까 단어 위주로 적었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어 위주로 적어놓다 보면 주어 수로가 빠져 있으니까 거기에 뭘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기억을 재구성할 때 이게 안종범 수석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고 자신의
자신이 이렇게 해석했다는 뜻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단어로 예를 들어서 김어준 고깃값 써놓으면 예. 고깃값을 냈다는 건지 떼먹었다는 건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그것도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죠. 하나하나 다 파고들고 예. 있어요. 거기다가 안종범 주석이 무슨 얘기를 시작하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이제 또. 안정범 수석은 가만 냅뒀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하도 많은 얘기를 박 전 대통령이 쏟아내는 바람에 빨리빨리 적느라고 단어로 적었고 네. 일부 사실은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까지만 나온 얘기로 봤었을 때는 합병 절차와 관련돼서는 본인이 한 얘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입장을 아예. 밝혔어. 예. 도움을 준 적도 자, 없고.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왜냐면은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고리가 이재용 부회장이거든요. 뭉칫 돈을 준 주체가 삼성이기 때문에 그게 대가성이 있고 뇌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는 이 재판 가장 핵심 증인, 핵심 당사자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정유라 다 묶여 있는 거거든요. 다 묶여 있죠. 운명 공동체인데,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변호인단 구성에 사실상의 제약이 없는, 뭐, 금전적 제약이든 없는 삼성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치고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빼내려고 할 것이라는 건 그러니까 예상했던 지금 이제 바죠. 한 법무법인이 선임이 돼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해요. 법무법인 한 군데가 대표로 나가 있고 뒤에 이른바 뭐 코치라고 해야겠죠. 각 법무법인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리포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법무법인이 아닌 정도가 돼요. 이런 정도 사건에서. 그렇죠. 네. 그러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 속된 말로 콧방귀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뭔가 지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방귀깨나 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콧방귀가 아니라. 그런가요? 하여튼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부정적 전망을 했다기보다는 삼성이 지금 상황이 지금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성이 최전선에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다. 삼성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예. 특검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재판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결국은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삼성의 변호인단과 싸우는데 좀 버거워하고 있다. 예. 잘 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싸우고 있지만 워낙 일이 많으니까 지금 대통령도 있고 뭐. 예. 그래서 저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안은. 그리고 왜 삼성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논리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근데 있죠. 그분들에 대한 보도가 없어요, 잘. 그게 되게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하죠. 진짜 저도 여기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저도 되게 이상한 게 저도 혼자서 얘기하거나 기사들을 하면 막 찾다 보면 없어요. 없다기보다 변호인단의 발언들이 더 많이 눈에 띄어요. 거꾸로 변호인단의 주장만 반론이 나왔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게 왜 특검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제가 특검은 한 줄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야 이거 내가 이게 재판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나 이거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 들어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는 무슨 일을 하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도. 하고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쪽 주장도 보도할 수 있죠. 그러면 충분한 반론을 같은 비율로 싣거나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상해요. 제가 아침에 본 것은 안전수석이 수천 내용을 인정했다라는 취지로 나온 언론 기사는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제. 알겠지. 진짜 웃긴 저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짚어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짚어주는 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왜 해제되는지를 짚어주는 데는 많아요. 해제됐다는 취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삼성 측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측의 주장을 광고해 주는 건데 그 주장이 왜 이상한지 혹은 허점이 뭔지를 짚어주는 데가 왜 여기 뉴스공장밖에 없는지. 저도 뉴스공장 이런 얘기에 삼성 광고를 못 받고 있나요? 이런 얘기에 동조하고 싶지 않은데 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 삼성 주장 중에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여기서밖에 안 다루고 있다. 제가 이번 주 내내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의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여기까지. 네, 힘내라 특검. 오늘은 중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잘하시면 대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난주 건너뛰었죠. 지난주 왜 건너뛰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중요한 일이 있었겠죠, 뭐. 원종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 과학 팟캐스트 부동 1위 2,500만 다운로드에 빛나는 과학하고 앉아있네 진행하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원종호입니다. 네. 일단 공장장님 화나고 난 다음에는 네. 뭔가 재미가 없어요. 제가 재미가 있어도 공장장님이 화가 나 있어.
아, 그렇죠. 삼성 때문에 화가 나기 때문에 네. 제가 화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안 웃기려고요. 이거는 안 웃길까봐 약을 치는 거잖아요. 네. 해봐요. 내가 웃어버릴 테니까 아주. 왜 지난주에 그 현재 구속 중인 그 김모 씨가 자기가 뭐 왕정시대 같았으면 망한 나라의 도승지다. 그래서 사약을 받아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네, 사약. 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약. 예. 그 말을 하셨죠. 사약을 받겠다고 해놓고 네. 그 뒤에 건강이 안 좋으니 빨리 풀어달라고. 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신데.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좀 알아보자. 이 사약. 사약. 사약 말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약. 그렇죠. 죽는 약이라는 뜻이죠. 정작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내용물이, 합성물이 뭐냐, 이게 도대체. 기본적으로 죽는 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죽을 사자가 아니에요. 그걸 걸 줄 알았더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 사약이란 것은, 하사할 때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약이니까. 네. 그 굉장히 뭐랄까요. 약오르는. 그렇죠. 네. 사약을 보약으로 주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예, 사약이라고 하면 전부 사형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주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게 기꺼이 마시라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 기꺼이. 사약을 받으면은 이제 임금 계신 쪽으로 4번 절을 한 다음에 이렇게 먹어야 되는.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네. 위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또 따내는 그때는 나름 그 의미가 있었던 게 일단 사약은 임금만이 내릴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아주 지체 높은 사람만 먹고 죽을 수 있어요. 그냥 잡범, 뭐 사기꾼, 도둑 이런 사람들은 먹을 기회가 없는 약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교수형이나 참수형을 당하게 되시죠. 그나마 사약이 그러니까 품위를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목을 유지하고 네, 시신이 온전하게 남는 거죠. 예를 들어 목이 효수돼서 걸린다든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맙다. 체면을 차려주는 사용법이다. 그리고 우리 뭐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신체를 온전히 유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사대부한테는 그 안에 내장은 말이 아닌 상태로 갈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 보이니까. 겉모습은 유지한 채로 간다. 네. 예. 그래서 시신을 수습해서 외부 이제 장사를 지상주의네요. 지낼 수도 있었어요. 저 시절에는. 자, 그럼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사하는 약이다. 고마운 줄 알아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사약을 받겠다 이런 식의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이건 하사해야 되는 거지. 예. 저한테 목을 치지 말고 사약으로 주실래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굉장히 건방진 거고. 그리고 건방진 거고. 사약을 내놓으라는 자체가 건방진 것이다. 내게 사약을 하사하거라 이런 얘기니까. 나에게 사약을 하사하거라. 예. 그리고 죽을 사자로 착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사약은 어떤 약이었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사약을 먹는 즉시 피를 토하며 쓰러지지 않습니까? 뭐 이러면서. 청산가리 정도 돼야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사실 청산가리조차 그렇지 않고요. 네. 피를 토하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서. 간단한 물건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황산이나 염산 같이 뭐 신체 조직을 태우는 물질을 먹지 않으면 산. 예. 바로 이제 식도 기도를 다 태우니까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고요. 실제로 사약을 먹으면 즉사하지 않고 꽤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때론 한나절이 걸리기도 해요. 한나절? 네. 그게 이제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드라마 속에 먹자마자 피를 토하는 건 네. 과장이군요. 다. 뭐 완전히 잘못된 얘기고. 피를 토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군요. 실제로. 피를 아예 안 토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조용히 이렇게 얌전하게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러면 마시고 수면 중에 죽는다. 뭐 이런 거 고통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고통은 느끼는데요. 네. 천천히 오래 느끼게 돼서 오히려 힘듭니다. 그거 안 좋네요. 네. 저는 목을 쳐달라고 하겠습니다. 참수형은요, 실제로는 영화와는 달리 한 3번쯤 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파요. 저는 목이 두꺼워서 4번. 안 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 그럼 이거 뭘로 만드느냐. 네. 사약의 제조법 자체는 공식 기록은 안 남아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겠죠. 예, 그치. 왕의 비법이겠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경우니까 네. 실제로 사약을 먹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조정의 내의원에서 담당했다고만 알려져 그렇겠죠. 있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다양한 독초들이 쓰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사극에서 나름 익숙한 비상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비상이 뭡니까? 비상을 들고 다니다가 뭐 먹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는데 이 비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름만 들었지 잘 모르실 텐데요. 독극물인 비소 성분이 든 돌을 데워서 아하. 그 증기를 결정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비소인 거죠. 그럼 독약 맞네요, 비소. 예, 비소. 비소는 원자번호 33번. 예. 예로부터 독약으로 많이 쓰였는데 예. 얻기도 쉽거니와 많은 약을 먹으면 식도와 위, 장, 신장에 이제 치명적인 장애가 일어나서 금방 죽게 됩니다. 그래도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요. 장애 이상이 생겨 죽는 것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피토하고 죽게 된 이상이 아니죠. 한편으로 조금씩 천천히 쌓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암살의 기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비소가 많이 쓰였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장기의 만성적인 질환도 생기지만 예. 암을 또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이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죠. 그게 이제 치료실을 나폴레옹이 많이 유명하죠. 예, 예. 나폴레옹이 비소로 인해 암살됐다 뭐 이런 얘기가 비소 있는데 중독으로 죽었다 뭐 네. 이렇게. 예. 실제로는 그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돼서 한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머리카락에서 비소가 검출돼서 암살됐다고 했거든요. 근데 독살보다는 그 벽에 칠한 녹색 염료 이 벽지 색깔 거기에서 비소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는 게 요즘은 이제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네. 자, 이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대충 재밌는 부분도 있는데. 네. 결론을 어디로 웃기지 향해 않겠다고 갈까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정보. 웃었어, 두 번.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이 맹독성 광물인 비소가 주성분이 사약이다. 예. 근데 누구에게나 듣던 게 아니에요, 이게. 내성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약이 몸에 맞아. 안 들어. 예. 사약 몸에 맞아가지고. 예. 아주 대표적인 경우가 두 케이스가 있는데요. 사약 체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약 체질. 조선 명종 때 임형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실록에 남아있는 실화입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기록에 남아있는 건데, 예. 이분은 원래 이제 호걸이긴 한데, 사약 16사발을 먹었어요. 한 사발로 안 예. 됐어. 이게 아마 액체로 따져도 거의 치사량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한 잔 마시고, 별 이상이 없습니다. 한 잔 더 먹어라, 또 16 먹고. 사발을. 너는 몸이 크니 또 먹어라, 또 네. 먹고. 그래서 16사발을 연속해서 계속. 그래도 죽지 않아서, 그래서 죽지 않았어. 2사발을 더 먹였는데, 18. 그래도 안 죽어서, 그래도 안 죽어서. 결국 밧줄로 목에 걸어서, 예. 아니, 예. 치사하네요. 이 정도면 살려줘야 된다? 임금이 하사한 방식으로 안 되면 그걸로 끝이어야지. 예, 그게 원래 이런 일이 가끔 있어서 사약을 엄청 많이 가져가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시 가서 가져오는 동안은 며칠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명한 분은 이제 숙종조의 송시열이라고 유명한 학자 계시죠. 아, 송시열. 네. 유명하시죠. 예. 이분은 평소에 비상을 약으로 먹던 체질이었어요. 그래서 2사발을 먹고도 약이 듣지 않고요. 그래서 불러내서 원래 약을 먹고 방에 들어가거든요. 안 죽으니까 불러내가지고 3사발을 원사실 시켰습니다. 3사발을. 그래서야 하지. 그래서야 목숨이 끊어졌다. 3사발. 예. 어쨌든 그분은 그 약이 네. 효과가 있었고 그 18사발 경우는 예. 기록적이네요. 그건 좀 정말 이상한 케이스죠. 예. 아무튼 이런 경우들을 보면 확실한 죽음을 위해서는 사약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제조법도 모르기 때문에 제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독으로 말하자면 사실 비소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인 것이 많습니다. 흔히 청산가리라고 불리는 네. 시와나 칼륨. 예. 그리고 또 공장장님 비슷한 외모로 유명한 그 옴질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있잖아요. 아니라니까 진짜로. 이 얘기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공장장님 수염 깎기 전에는 살인가스를 썼잖아요. 네. 이게 살인가스가 사람 죽이는 살인가스가 아니고 네. 살인가스입니다. 네. 살인 같습니다. 살인. 독성이 청산가리 500배 다른다. 네. 아주 독한 물질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사약은 본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핵심은 그거네요. 참고하시고. 사약을 하사라는 것은 대단히 건방진 그렇습니다. 으로서 예. 해서는 안 되는 네, 것이다. 그런 나쁜 태도를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약에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참고로 앞부분을 못 듣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김인춘 비서실장이 사약을 먹고 네. 죽을 일이다라고 했던 멘트 때문에 이 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다만 그 말을 한 다음에 하지만 나이도 먹고 건강이 안 좋아서 내보내달라는 이야기로 이어져서 빈축을 샀던 스토리였습니다. 자, 원종원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야, 뭐 이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물증이잖아요. 예, 말이 아니라. 사람도 가고 말도 가겠지만, 예, 계속 남는 물증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이, 재벌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재벌 오너가 대통령한테 말하는 걸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 말만 하면 민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청탁과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주고받은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이 수첩에. 네,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2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 쓰여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21일자에는 삼성 이재용 싱가폴 글로벌 제약회사 세제 혜택, 리스트 달라, 환경 규제 많다, 삼성 LG 리스트 주면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 자료, 이런 대화들이 이제 말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다음에 그때 오갔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안정부 수석이 수첩으로 적었다. 예, 다시 적은 거죠. 이런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인데, 이 말씀 자료에 보면, 대기업, 재벌들의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뭐, 면세점이나, 뭐, 경영권 승계나 환경 규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반대편에 적혀 있는 건 K스포츠와 미르예요. 돈 얼마 냈나? 네, 어제 관련된 증언들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행정관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자료에 한쪽에는 기업들의 민원, 다른 한쪽에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돈을 얼마 냈냐. 이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청탁과 뇌물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 경제가 K스포츠하고 미릅니까?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작업하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하고요. 담당자들은 기업별 말씀 자료 작성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당연하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는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인데, 그래서 이거 달랑 써놓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라는 얘기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너무 과도한 충성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기를 쓰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글쎄 왜 이렇게 적혀있냐 그래도 글쎄 그거는 안정범 수석이 기를 쓰고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예. 기를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충성심이 과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아니었네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안 전 수석이 강한 톤으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정원양을 했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말을 전해줘서 다른 건 하나도 적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한 말만 적힌 수첩이 수십 건이고, 예. 그 수첩으로 재판을 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은 요구를 대통령에게 한 겁니까? 예. 안정범 수석이 다이어리를 몇십 건을 적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들을 해석을 못했거나, 이제 검찰이 그 수첩을 봤다 하더라도 당장 기소된 사안에 관해서만, 그리고 워낙 짧게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안에 관해서만 엮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용 대충 다 봤는데요. 시사인이요? 예, 네. 저희 의입수에서 다 봤습니다. 보도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국내 정치 개입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당장 기소된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만 지금 뽑아서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직 전혀 감도 못 잡았던 큰 사건들이 그 안에 여전히 숨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차근차근 해보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갈등 현안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같은 날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같이 생각해주고 행동을 취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고 싶은데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전혀 발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당내 주류에게 홍준표 신임 대표의 영향이 안 서하고 있다. 네. 당내 알력, 권력 구도가 복잡한 거죠. 사실, 대중적인,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정점 고도 2,800km, 비행거리는 933km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소위 ICBM이라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군사적 위협은 매우 커졌으나 ICBM인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했고 533km 고도의 비행거리는 510km로 ICBM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고 북미 항공 우주사령부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ICBM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순간부터 그 개발은 시간 문제였죠. 이번 미사일이 설사 ICBM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머지않아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ICBM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야. ICBM이 설사 맞다 한들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맞다 한들 그럼 북한이 다음날 이후에 핵을 쏩니까? 그럼 그날이 북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전체 핵 보유량이 미군 핵 잠수함 한 대가 보유한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건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전략적 외교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 언론은 ICBM 맞는 것 같다며 이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만 정작 이런 전략적 외교적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미사일도 걱정이지만 이런 언론 환경도 그만큼 걱정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다 보니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군요. 힘내십시오. 컨디션이 아주. 예. 자, 첫 뉴스는 ICBM 되겠죠?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의 고도는 2,800km가 넘고 비행거리는 93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공위성과 기본 기술이 같기 때문에, 물론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기술, 핵탄두의 소형함, 이런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 그리고 사실 ICBM 기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 러시아가 50년대 말에 개발한 거예요. 60년 전 기술입니다, 사실. 예. 새롭거나, 깜짝 놀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미국이 우리의 그 미사일 사거리 제한,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가졌을 기술인 거죠. 예. 이런 의미겠죠. 우리 차지를 보장해라. 네, 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하는 방식을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예. 대등한 협상 상대로 인정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잠수함, 핵잠수함 한 대에 실린 핵무기가 북한 전체 보유량보다 많아요. 예. 그 게임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대등한 관계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징적인 건데, 상징적인 거라는 건 이제
전략적인 외교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막 무시하지 말고 대등하게 우리를 상대하라고. 그런 선언인 셈인데, 예,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 조만간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자, 다음 순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한반도 평화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 양자회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 만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통 메모로 써놓고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다 못 썼어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뒤 말이 되는지. 뜬금없이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ICBM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정무적 감각은 홍준표 대표가 탁월한 편이죠. 네,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부적절한 사람이란 걸 국민이 알면 됐다. 임명하는 건 정부 책임이고 판단은 국민 몫이다. 거기에 당력 쏟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한국당 스탠스가, 이게 대중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은 사실 굉장히 일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막판에 표를 얻어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전략으로는. 지금은 한국당의 스탠스가, 과연 여론과 부합하느냐. 예. 지지율이 다소 오른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과거 탄핵을 반대했던 15%를 재결집시키는 정도지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홍준표 대표는 한 것 같고,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당을 이끌던 시기 동안 세웠던 전략적 목표, 예, 그 지지자를 결집하고, 사실상 무조건 반대죠. 예. 그 전략을 끌어왔는데, 지금은 원래 홍준표 대표는 당내 세력이 없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없다 보니, 당 대표로서 과연 앞으로 여기 설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천조카 살인사건 수사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 기록 100쪽이 넘는 것을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오천 살인 청부 의혹이 없다고 단정을 했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단정을 할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예.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끝난 거거든요.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고. 근데 뭐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보고 청부 의혹이 없는지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나 저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훨씬 길고 오래 많이 조사했어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부사수로 했죠. 예. 이 검찰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잠적했는데 검찰은 누구하고 말을 해보고 이걸 청부가 없다고 단정을 합니까?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진우 기자하고 이 사안을 벌써 연결돼 있어요? 네. 저희 PD가 연결돼 있다고 지금 막 사인을 그냥 주면 되지 뭐 난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 주진우 기자 연결돼 있는데 요 사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살해당한 박용철 씨 아들 박모 씨가 북부지검에 이제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통화 내역을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3, 4년 됐습니다.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7개월 전인 2016년 12월 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7개월 전이네요. 그러면 당시 북부지검이죠. 북부지검에서 유족에게 통화 내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안 준 겁니까? 수사기법 기밀 누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사 기법이 누설된다는 거죠? 없죠. 항상 답이 짧아요. 불필요한 분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아마도 박근혜, 박지만, 정윤회 등 실세들이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예. 그런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 실세들 이름이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예. 분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 여하간, 유족이 행정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게 올해 1월 4일이고, 승소는 6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유족이 이 자료를 직접 받는 데까지 왜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죠? 재판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 유족한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도 담당 검사는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판 검사였던 김명옥 검사가 변호인한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 지워진 채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과 가족은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지워진 채로 제공이 됐어요? 써야 할 말을 지금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들어요.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비슷한 취지 이야기. 네. 대충 퉁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자, G20 또 해외에 나가시네요. 네, 4박 6일 일정이고요. 거의 곧바로이죠. 한국에는 언제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러니까 독일 연설, 독일 한 재단에서 연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거기 시진핑 주석도 독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재단이죠. 아마도 거기서 이제 과거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일종의 대북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일부 수정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CBM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바라보고 자꾸 거리가 많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다라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 전 비대위원은 출두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다 라면서 자료를 독촉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조 전 비대위원이 검찰에 적극 서명하라고 이유미 씨에게 충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전후 대화가 없이 이제 이 문구만 나와서 근데 이제 전후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료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유미 씨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승리가 모든 것이다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공방이 지금 있겠습니다, 검찰. 네, 이제까지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해당 사건 터진 지 오늘로써 열흘째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인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나왔죠. 이제 발언 타이밍은 사실상 늦었다고 보고 남은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물론 실제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계 은퇴에 준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반대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과도 하지만 방점은 본인이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전면에 서서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메시지가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이제 사과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김태일 위원장도 어제 신뢰 회복의 요체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당내 주장 요구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다 하는 시점은 가야 나오겠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늦어졌는데요, 뭐. 자, 다음 순는요? 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자신의 의견을 넣을 틈이 없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제까지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업무수첩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한 겁니다. 안종범 수첩, 실록 앞으로 역사에 길게 기록될 것이고 아마도 한 두세대,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두세대 혹은 세세대, 네세대 이 정도쯤 지나면 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더라고요. 좀 너무 과하고요. 하지만 박물관에는 들어갈 정도의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느냐? 어떤 부분?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통화 내역 전화번호에 그 뒷자리가 다 지워져 있었고요. 이름도 다 지워져 있고요. 주소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왜 이렇게 가려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예, 통화 내역을 다 지우고 줬습니다. 네, 꼭 필요한 통화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통화 상대방의 뒷번호 그리고 그 주소를 지운 채 줬다고요? 예. 네. 그럼 이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지우지 않은 버전을 달라고 공개를 소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게 맞나? 일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냥 가려서 줬어요. 자기네 멋대로. 지금껏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영철 씨가 직접 통화한 사람들이고, 그랬다는 건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지원 사람들이 특히나. 예. 네. 그러니까 박영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개된 자료, 중요한 정보들은 지워진 채로 왔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안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 기록과 박영철 씨의 마지막 행적이 일치한다, 안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워진 것만으로는
사건 관계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사고 당일날 밤에 10시 36분에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박용철 씨가 마지막 있었던 행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 단초 하나만 가지고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사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신당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박용철 씨가 갔다고 얘기했는데 신사동의 술집에 박용철 씨가 가지 않았던 게 이 통화 내역으로도 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박용철 씨가 마지막 갔던 술집에 대해서는 그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었어요. 그렇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술집 자체가 없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부실했는지 검찰이 왜 그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통화 내역조차 수사를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통화 내역도 수사를 안 했고 당시 CCTV도 확보를 안 했고 모든 사건이 나면 요즘은 CCTV 통화 내역부터 확보하는데 그게 제 1순위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술집 그 시점 그 술집 갔다 가는 술집은 경찰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 술집에 갔다고 주장했던 분은 라면을 먹다가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혹시 이제 지금 몇 년째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 관계 있는 인물 중에 보도된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라면 먹다 죽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살인사건의, 오촌살인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또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이 오촌살인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물로 꼽히는 정용희 씨라는 예. 사람이 최근에 지난달에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미수. 동해안에 실종 신고가 돼서 동해안에서 차를 찾았는데 자살 미수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게 조금 석연찮습니다. 주변에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유서를 수차례 남기고 왔고 유서를 쓰긴 했는데 자기는 죽을 뜻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사라졌는데 조금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정 씨는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변에 계속 말해왔는데 요약하면 네. 그런데 자살 미수가 있었던 날 그때 남긴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살을 막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